1678년 한양 저작거리 양반보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자가 노비라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조선 인구 1300만 명 중 500만 명이 노비였던 나라. 그들은 정말 노예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다른 진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주인집 대문을 나설 수 없었던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678년 숙종 4년 가을, 한양 종로 저작거리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양반들도 쉽게 입지 못하는 명주 비단옷을 걸친 한 남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정말 노비라는 게 사실이요? 아니, 노비 주제에 어찌 저런 옷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한양 제1의 부자 민진후의 외고 노비 김등남이었습니다. 그는 인삼 장사로 떼돈을 벌어 쌀 800섬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반 한 가구가 1년에 소비하는 쌀이 30섬 정도였으니 그는 양반 30가구가 20년을 먹을 양식을 가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자여도 김등남은 노비였습니다. 주인 민진후를 만나면 무릎을 꿇어야 했고 해마다 무명 이필과 쌀 5섬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비였습니다. 돈으로는 양반 수십 명을 살 수 있었지만 신부는 평생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노비의 역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약 1300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노비는 무려 500만 명, 전체 인구의 38%에 달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인구의 3분의 1이 노비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그야말로 노비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만 명은 모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일 매를 맞고 굶주리며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노비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벼슬아치도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1688년 7월 15일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평안도 노비 빡세거리 묵과에 급제하여 정육품 선정관에 임명되었다. 노비가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노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3월 양반 이몽학은 자신의 노비 춘하를 매질로 때려 죽였습니다. 처벌은 어땠을까요? 춘하의 값인 쌀 20섬을 배상하고 2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소나 말을 죽인 것처럼 물건 값만 물었습니다. 같은 노비인데 어떤 이는 벼슬아치가 되고 어떤 이는 맞아 죽어도 물건 값만 받는 존재였습니다. 대체 노비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노예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신분이 낮은 백성이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경국대전 노비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비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주인의 부당한 대우에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비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500년 동안 노비로 살아야 했을까요? 1616년 광해군 8년 왕은 파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만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법을 폐지하라. 하지만 양반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그러면 나라시를 누가 합니까? 노비가 없으면 양반도 없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5년 후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고 노비 제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왕도 바꾸지 못한 제도, 500만 명을 얽어맨 보이지 않는 사슬, 그것이 바로 조선의 노비 제도였습니다. 노비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인집 대문 밖을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집 대문, 그것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자유와 억압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노비가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았으며 왜 500년 동안 이 제도가 유지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역사가 감춘 놀라운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653년 효종 4년 경상도 성주로 가보겠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보리는 말라 죽었고 쌀 한 톨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양민 김춘복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양반 박성원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비 매매 문서였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이 문서를 받아주십시오. 저와 제 처, 그리고 아들 둘을 노비로 받아주신다면 쌀 3섬만. 김춘복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성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하지만 자네 집안은 대대로 내 집 노비일세. 후회 없겠나? 후회는 무슨. 굶어 죽는 것보다야. 김춘복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승정원 일기 1653년 4월 12일자에 실제로 기록된 일입니다. 이것이 노비가 되는 첫 번째 길, 자발적 투탁이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노비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노비 한 명의 값은 쌀 10섬에서 30섬 정도였습니다. 당시 쌀 1섬은 약 144kg이었으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한 명당 3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비는 스스로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세습이었습니다. 1039년 고려 정종 5년 노비양 검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명 높은 일천즉천법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다. 처음에는 부모 중 누구라도 천민이면 자식이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1039년 이후 더 잔인한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비면 아버지가 누구든 자식은 무조건 노비다. 왜 어머니의 신분만 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양반 남자들이 노비 여자를 첩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 신분을 따르면 노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조선 조정은 노비 수를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 신분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경국대전 노비조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660년 현종 원년 양반 이완의 노비 소사는 주인 아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소사는 주인 아들의 아이를 가졌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비인 이상 아이도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양반이고 할아버지는 당시 권력자였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할아버지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비변사 등록 1660년 8월 기록에 나오는 실제 사건입니다. 세 번째 길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조선 조정은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노비를 하사했습니다. 전쟁에서 사로잡은 적군, 항복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 나눠준 것입니다. 선조실록 1598년 11월 23일 기록을 보면 외적을 물리친 공으로 충무공 이순신에게 노비 10명을 하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조선 백성 중에서도 왜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노비가 된 사람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네 번째 길은 범죄였습니다. 영모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노비가 되었습니다. 1613년 광해군 5년 개축옥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창대군을 추대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김재남 등 수십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 363명은 모두 관노비로 전락했습니다. 광해군 일기 1613년 7월 14일 기록입니다. 노비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솔거노비, 둘째는 외거노비, 셋째는 관노비였습니다. 솔거노비는 주인 집에서 함께 살며 직접 부림을 받는 노비였습니다. 전체 노비의 약 30%였습니다. 이들은 주인집 대문 밖을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인조실록 1636년 3월 8일 기록을 보면 솔거노비 순이가 허락 없이 친정에 다녀왔다가 곤장 30대를 맞은 사건이 나옵니다. 외거노비는 주인집이 아닌 독립된 곳에서 살며 해마다 신공이라는 공물을 바치는 노비였습니다. 전체 노비의 약 70%였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신공만 제때 바치면 주인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1688년 전라도 나주목 읍지를 보면 외거노비 박문수가 토지 5마지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관노비는 국가나 관청에 소속된 노비로 전체의 약 20%였습니다. 이들은 관청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거나 자벽을 맡았습니다. 일부는 능력을 인정받아 벼슬까지 받았습니다. 경국대전에는 관노비도 능력이 있으면 취재라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노비든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자유롭게 살 수 없었습니다. 신부는 세습되었고 자식도 자식의 자식도 영원히 노비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것처럼 그들은 500년 동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부 노비들은 이 굴레 안에서도 살기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1680년 숙종 6년 한양 북촌 양반가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 4시 솔거노비 계집종 월서는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지피고 주인댁 식수를 길어오고 마당을 쓸고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월선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솔고노비는 주인 집에서 함께 살며 온갖 자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남자 노비는 주인을 호위하고 말을 돌보고 집안 수리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의식주를 주인에게 의지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가래집남이라는 조선시대 생활 지침서를 보면 솔고노비의 하루 일과가 상세히 나옵니다. 새벽 4시 기상, 부엌불 지피기, 새벽 5시 주인댁 세수물과 식수 준비, 오전 6시 아침상 차리기,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집안일, 낮 12시 점심 준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빨래, 청소, 바느질, 오후 6시 저녁상 준비, 밤 8시 설거지와 뒷정리, 밤 10시 취침, 하루 18시간 노동이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두 끼였습니다. 양반은 세 끼를 먹었지만 노비는 두 끼만 먹었습니다. 밥은 쌀이 아니라 조와 콩을 섞은 잡곡이었습니다. 경국대전 식화조를 보면 노비에게 하루조 2대, 콩 5옵을 지급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무게로 환산하면 하루 약 500g 정도였습니다. 성인 남자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옷은 1년에 무명옷 2벌을 받았습니다. 여름옷과 겨울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은 얇아서 추운 겨울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승정원 일기 1670년 1월 기록을 보면 한파로 노비 12명이 동사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주인들은 노비가 추위에 얼어 죽어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비는 언제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고노비의 가장 큰 고통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집 대문을 나서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조실록 1636년 3월 8일 기록을 다시 보겠습니다. 솔고노비 순이는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어디를 가? 순이는 참다 몰래 대문을 나섰습니다. 친정에 다녀온 순이는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등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주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반면 외고노비의 삶은 달랐습니다. 1688년 숙종 14년 전라도 나주에 사는 외고노비 박문수는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5마지기의 논을 경작했고 해마다 주인에게 무명 이필과 쌀 5섬을 바쳤습니다. 이것을 신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신공만 제때 내면 주인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나주목 읍지 1688년 판을 보면 박문수의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논 5마지기, 밭 3마지기, 초가지 반채, 소 2마리, 쌀 30섬. 당시 가난한 양반보다 나은 형편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농사를 지어 쌀을 팔았고 남은 쌀로 장사도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글방에 보냈고 딸을 시집 보낼 때는 쌀 10섬을 혼수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도 노비였습니다. 주인 정약전이 나주에 내려오면 그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소인 박문수, 주인 어른께 문안드립니다. 주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올해 신공은 제때 바치거라. 예, 주인 어른. 박문수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고노비 중에는 장사로 크게 성공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1650년 효종 원년 평양의 외고노비 김득씨는 인삼무역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개성에서 인삼을 사서 한양과 의주로 팔았습니다. 의주에서는 청나라 상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평안감사 장계 1658년 10월 기록을 보면 노비 김득신이 쌀 1000섬을 소유하고 있어 양반보다 부유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득신은 돈으로 아들의 양반 신분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공명첩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라에 쌀이나 돈을 바치면 양반 신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김득신은 쌀 300섬을 바치고 아들의 양반 신분을 샀습니다. 그의 아들은 1665년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아버지는 노비였지만 아들은 양반이 된 것입니다. 관노비는 또 달랐습니다. 이들은 국가나 관청에 소속되어 행정 업무를 도왔습니다. 경국대전을 보면 관노비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공노비로 각 관청에서 자벽을 맡았습니다. 둘째는 공안노비로 매달 신공을 바치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1725년 영조 원년 관노비 출신 박세걸은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무예가 뛰어나 시험에서 장원을 했습니다. 영조실록 1725년 3월 5일 기록입니다. 관노비 박세걸이 무과 갑과 1등으로 급제하여 선정관에 제수한다. 선정관은 정육품 무관직이었습니다. 노비가 벼슬아치가 된 것입니다. 박세걸은 능력을 인정받아 계속 승진했습니다. 1730년 그는 종사품 첨절제사가 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1730년 7월 12일 기록을 보면 박세걸이 비록 노비 출신이나 무예가 뛰어나 특별히 첨절제사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자손들은 완전히 양반이 되었습니다. 같은 노비였지만 삶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솔고노비는 하루 18시간 일하며 주인집 대문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외고노비는 경제적 자유가 있었지만 여전히 신분은 노비였습니다. 관노비는 벼슬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고 그 신분은 자식에게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노비에게는 정말 아무런 권리도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의 법은 노비에게도 일부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1702년 숙종 28년 5월 경기도 양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비 이득춘이 자신의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득춘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논 20마지기를 남겼습니다. 형 이득삼은 동생에게 논 5마지기만 주고 나머지는 혼자 차지했습니다. 이득춘은 분했습니다. 형님, 아버님은 우리 둘에게 똑같이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득춘은 양주목 관아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형이 부당하게 땅을 독차지했습니다.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양주 목사는 이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양주목 관한 1702년 7월 기록을 보면 재판 내용이 상세히 나옵니다. 목사는 두 형제를 불러 신문했고 아버지의 유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판결했습니다. 논 20마지기를 형제가 10마지기씩 똑같이 나눠 갖도록 하라. 노비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경국대전 노비조를 보면 놀라운 조항이 있습니다. 노비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재산 다툼이 있을 때는 관에 소송할 수 있다. 노비에게도 재산권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1719년 숙종 45년 한양에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솔고노비 김복이 자신의 주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주인 박경원은 술만 마시면 노비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 밤 박경원은 만취해서 김복을 매질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김복은 참다 못해 한성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한성부 등록 1719년 8월 기록을 보겠습니다. 노비 김복이 주인 박경원을 폭행죄로 고소했다. 한성부 판유는 놀랐지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 김복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이웃들을 신문해 박경원의 평소 행실을 물었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인 박경원은 노비를 부당하게 폭행했으므로 곤장 50대에 처하고 노비 김복에게 쌀 5섬을 배상하라. 노비가 주인을 고소해서 이긴 것입니다. 경국대전 형전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주인이 노비를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면 일반인을 해친 것과 같은 형벌에 처한다. 물론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주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전에는 분명히 노비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노비는 혼인도 자유로웠습니다. 1680년 한양에 사는 노비 춘향은 양반 김진사의 솔고노비였습니다. 어느 날 춘향은 이웃 양반집 솔고노비 몽룡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인에게 혼인 허락을 구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춘향이 다른 집으로 가면 누가 일을 하느냐? 하지만 춘향과 몽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국대전 예전 혼인조를 보면 노비도 혼인의 자유가 있으며 주인이 부당하게 막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춘향은 이 법을 들어 한성부에 청원했습니다. 한성부는 김진사를 불러 타일렀습니다. 노비라도 혼인은 막을 수 없소. 결국 김진사는 허락했고 춘향과 몽룡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성부 등록 1680년 10월 기록에 나오는 실제 사건입니다. 다만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습니다. 1685년 양반 이몽학은 자신의 노비 소사를 사랑했습니다. 소사는 이몽학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노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일천즉천법은 가혹했습니다. 1688년 전라도 나주의 노비 박문수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는 논 5마지기를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노비가 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경국대전 호전 전지조를 보면 노비도 토지와 가옥을 매매하고 상속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주인의 땅을 빼앗거나 주인 허락 없이 주인의 땅을 경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논 2마지기를 샀습니다. 나주목 토지대장 1670년 기록에 박문수가 양민 김철수로부터 논 2마지기를 쌀 40섬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계속 땅을 사서 20년 후에는 5마지기 주인이 되었습니다. 박문수가 죽을 때 그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땅은 세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어라.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관청은 이를 인정했고 토지대장을 고쳤습니다. 노비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달랐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양반 이몽학은 자신의 노비 춘하를 매질로 때려 죽였습니다. 춘하의 남편은 관청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가혹했습니다. 숙종실록 1698년 4월 12일 기록을 보면 이몽학에게 노비값 쌀 20섬을 배상하게 하고 2년 유배에 처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물건 값만 물린 것입니다. 법은 노비에게도 권리를 주었습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를 아는 노비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글을 읽을 줄 아는 노비는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설령 안다 해도 양반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용기를 낸 노비는 극소수였습니다. 법은 있었지만 법을 지키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노비 중에 부자가 된 이들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주인보다 부유한 노비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1650년 효종 원년 평양감령에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감마님, 노비 김득신이 쌀 1000섬을 쌓아두고 있다 하옵니다. 평안감사 20액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노비가 쌀 1000섬이라니 양반도 그만큼 가진 이가 드문데.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평안감사 장계 1658년 10월 15일 기록에 실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김득신은 평양 부자 민진후의 외고 노비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장사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성에서 인삼을 사서 한양에 팔았습니다. 인삼은 조선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산삼은 금값이었습니다. 김득신은 인삼을 구하는 법을 익혔고 좋은 인삼과 나쁜 인삼을 구별하는 눈을 키웠습니다. 10년 후 그는 의주까지 진출했습니다. 의주는 청나라와 교역하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 인삼을 비싼 값에 샀습니다. 비변사 등록 1655년 기록을 보면 인삼 한 근에 은 20냥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당시 쌀 1섬이 은 2냥이었으니 인삼 한 근은 쌀 10섬과 같았습니다. 김득신은 한 해에 인삼 100근을 팔았습니다. 그가 번 돈은 은 2000냥 쌀로 환산하면 1000섬이었습니다. 양반 한 가구가 1년에 쓰는 쌀이 30섬이었으니 그는 양반 30가구가 30년을 먹을 재산을 모은 것입니다. 하지만 김득신은 여전히 노비였습니다. 해마다 주인 민진후에게 무명 이필과 쌀 5섬을 바쳐야 했습니다. 민진후가 평양에 내려오면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김득신, 주인 어른께 문안드립니다. 수고가 많구나. 올해 신공은 받았다. 민진후는 김득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분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득신은 아들 김치홍에게 양반 신분을 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전쟁과 흉년으로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조정은 공명첩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쌀이나 돈을 바치면 양반 신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변사 등록 1658년 기록을 보면 양반 신분은 쌀 300섬, 벼슬은 쌀 500섬이라는 가격표가 나옵니다. 1660년 김득신은 쌀 300섬을 바치고 아들의 양반 신분을 샀습니다. 공명첩 발급 대장 1660년 7월 기록에 김득신의 아들 김치홍에게 양반 신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치홍은 그해부터 과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년 후 1665년 그는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생원시 방목 1665년판에 김치홍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아버지는 노비였지만 아들은 양반이 되었습니다. 김치홍의 자손들은 대대로 양반으로 살았고 누구도 할아버지가 노비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득신은 돈으로 자식의 신분을 바꾼 것입니다. 1725년 영조 원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노비 출신 박세걸이 묵과의 장원 급제한 것입니다. 영조실록 1725년 3월 5일 기록입니다. 묵과 시험에서 관노비 박세걸이 갑과 1등으로 급제하다. 활쓰기와 말타기에서 만점을 받았다. 박세걸은 어려서부터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병조에 소속된 관노비로 무관들을 보좌하는 일을 했습니다. 틈틈이 무예를 익혔고 활쓰기와 말타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경국대전에는 관노비도 능력이 있으면 묵과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박세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육품 선전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선전관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무관직이었습니다. 노비가 벼슬아치가 된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 1725년 3월 8일 기록을 보면 영조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박세걸이 비록 노비 출신이나 능력이 뛰어나니 벼슬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박세걸은 능력을 인정받아 계속 승진했습니다. 1730년 그는 종사품 첨절제사가 되었습니다. 영조실록 1730년 7월 12일 기록입니다. 박세걸을 첨절제사에 제수한다. 그가 노비 출신이라 하나 무예가 뛰어나고 충성스러우니 특별히 임명한다. 그의 자손들은 완전히 양반이 되었고 조부가 노비였다는 사실은 족보에서 지워졌습니다. 1688년 전라도 나주의 박문수도 성공한 노비였습니다. 그는 논 5마지기를 소유했고 집과 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주목읍지 1688년판에 그의 재산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 5마지기, 밭 3마지기, 초가지 반채, 소 2마리, 쌀 30섬, 무명 50필. 박문수는 농사를 지어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했고 검소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번 돈은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논을 샀고 소를 샀습니다. 그의 아내도 길쌈을 해서 무명을 팔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해 재산을 모은 것입니다. 박문수는 세 아들을 글방에 보냈습니다. 노비였지만 자식만큼은 그를 배우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주 향교 등록 1685년 기록을 보면 노비 박문수의 아들 셋이 향교에 입학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향교는 양반 자제들이 다니는 곳이었지만 능력 있는 평민이나 노비 자제도 받아주었습니다. 박문수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재산은 세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어라. 비록 우리는 노비지만 자식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의 자손 중 한 명은 1710년 양반 신분을 샀고 그 후손들은 모두 양반이 되었습니다. 부자 노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외고 노비였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있었기에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상업이나 농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자식의 신분을 바꾸려 했었습니다.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거나 자식을 과거에 급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비는 극소수였습니다. 전체 노비 500만 명 중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노비는 가난했고 평생 주인 집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특히 솔고 노비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695년 숙종 21년 겨울 한양 남산골 양반가의 사랑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주인 어른 살려주십시오. 솔고노비 춘식이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주인 이경원이 회초리를 휘둘렀습니다. 이놈! 내가 분명 새벽에 일어나라 했거늘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야 일어나다니. 죄송합니다. 어젯밤 밤새 일을 해서. 춘식의 변명은 소용없었습니다. 회초리는 계속 춘식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솔고노비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자는 하루 18시간 노동. 가리집남이라는 조선시대 생활 지침서에 솔고노비의 일과가 상세히 나옵니다. 새벽 4시 기상 후 부엌불 지피기, 5시 주인댁 세수물과 식수 준비, 6시 아침상 차리기, 7시부터 12시까지 집안 청소, 빨래, 마당 쓸기, 12시 점심 준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바느질과 농사일, 6시 저녁상 준비, 8시 설거지, 10시 취침,
하루 두 끼의 식사는 조와 콩을 섞은 잡곡밥이었습니다. 경국대전 식화조를 보면 노비에게 하루조 2대와 콩 5옵을 지급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무게로 환산하면 약 500g, 성인 남자가 하루 18시간 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된장이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나 고기 한 점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옷은 1년에 무명옷 2벌뿐이었습니다. 여름옷과 겨울옷. 무명은 얇아서 겨울 추위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승정원 일기 1670년 1월 28일 기록을 보면 한파로 한양에서 노비 12명이 동사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얼어 죽은 노비들은 모두 솔고노비였습니다. 주인들은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비는 시장에서 언제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고노비의 가장 큰 고통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집 대문은 그들에게 감옥의 문과 같았습니다. 허락 없이 대문을 나서면 도망노비가 되었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 솔고노비 순이는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인 김상헌에게 사정했지만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바쁘니 안 된다. 순이는 참다 몰래 대문을 나섰습니다.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이틀 후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곤장 30대를 명령했습니다. 인조실록 1636년 3월 8일 기록입니다. 김상헌의 솔고노비가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매 30대를 맞았다. 순이의 등가죽은 찢어졌고 피가 흘렀지만 주인은 의원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봄,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반 이몽학은 솔고노비 춘하를 매질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춘하가 식사 준비가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실록 1698년 4월 12일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몽학이 노비 춘하를 회초리로 때려 죽였다. 형조에서 신문한 결과 이몽학은 술에 취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춘하의 남편 복동이 관청에 고소했습니다. 주인이 제 아내를 죽였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판결은 가혹했습니다. 이몽학에게 노비값 쌀 20섬을 배상하게 하고 2년 유배에 처한다. 사람을 죽였는데 소나 말값을 물린 것과 같았습니다. 복동은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폭력도 일상이었습니다. 1720년 경종 원년 양반 박정훈의 아들 박치원은 솔고노비 계집종 향단을 수차례 범했습니다. 향단은 17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했고 주인댁 안주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안주인은 냉담했습니다. 내가 유혹한 것 아니냐? 향단은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향단은 관청에 고소했습니다. 추안급 구간 1720년 6월 기록을 보면 신문 내용이 나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주인 아들이 정말 너를 범했느냐? 이에 여러 번 거절했지만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임신했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주인 집안의 일이니 관청이 관여할 수 없다. 향단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주인 댁에서는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노비 주제에 주인 아들과 관계를 맺다니 향단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노비였습니다. 어머니가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일천즉천법은 이렇게 잔혹했습니다. 도망치는 노비도 많았습니다. 주인 집을 벗어나 자유를 찾으려 했지만 잡히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렸습니다. 1688년 숙종 14년 한양에서 도망 노비 38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비변사 등록 1688년 9월 기록입니다. 도망 노비 384명을 붙잡아 모두 얼굴에 묵형을 가했다. 묵형은 얼굴에 도망 도자를 새기는 형벌이었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살을 찢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도망 노비 중 한 명인 석동의 이야기가 형조 등록 1688년 10월 기록에 나옵니다. 석동은 25살의 솔고노비였습니다. 그는 매일 주인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몰래 대문을 넘어 한양을 벗어났습니다. 경기도 광주로 다시 충청도 공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포졸에게 붙잡혔습니다. 석동은 한양으로 끌려왔습니다. 얼굴에 묵형을 받고 곤장 80대를 맞았습니다. 주인은 그를 다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석동은 일주일 후 다시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산골로 숨었습니다.
6개월 후 또 붙잡혔습니다. 이번 처벌은 더 혹독했습니다. 곤장 100대와 함께 발목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형조 등록은 3회 도망 시 사형도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고 노비들은 매일 주인집 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밖은 얼마나 넓은 세상일까?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하지만 그들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도망 노비가 되었습니다. 자유와 억압의 경계선, 그것이 바로 주인집 대문이었습니다. 솔고 노비 500만 명 중 대부분은 이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자유를 꿈꾸지만 결코 자유를 얻지 못한 채 그들은 주인집 대문 안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구원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의 왕들은 노비 제도를 없애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1616년 광해군 8년 4월 15일 경복궁 사정전에서 놀라운 교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광해군이 신하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일천즉천법을 폐지한다. 어머니만 노비라고 자식도 노비가 되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난다. 광해군 일기 1616년 4월 15일 기록입니다.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전하, 그러면 나라실을 누가 합니까? 영의정 기자헌이 나섰습니다. 전하, 노비는 나라의 근본입니다. 노비가 없으면 양반도 없고 양반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합니다. 우의정 박승종도 반대했습니다. 전하, 일천즉천법은 고려 때부터 300년 이어진 법입니다. 갑자기 바꾸면 천하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광해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들은 모르는가? 양반 남자가 노비 여자를 첩으로 삼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기 노비가 된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란 말인가? 대신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광해군의 말이 옳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노비가 줄면 양반의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일천즉천법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비변사 등록 1616년 5월 기록을 보면 앞으로 어머니만 노비인 경우 자식은 양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은밀히 반발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일천즉천법을 적용했습니다. 관리들도 양반 편을 들었습니다. 5년 후 1623년 인조 원년 3월 13일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서인 양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킨 것입니다. 인조실록 1623년 3월 13일 기록입니다. 광해군이 폐륜을 저질렀으니 폐위한다. 인조가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일천즉천법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인조실록 1623년 4월 5일 기록을 보면 일천즉천법을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00년 후 1731년 영조 7년 영조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공노비, 즉 국가 소속 노비를 해방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영조실록 1731년 3월 8일 기록입니다. 공노비 6만 6천 명 중 절반인 3만 3천 명을 해방한다. 영조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모두 평등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노비부터 줄여나가겠다. 대신들은 반대했지만 영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731년 4월 3만 3천 명의 공노비가 양인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사노비, 즉 양반 개인이 소유한 노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전체 노비 500만 명 중 고작 3만 3천 명만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1783년 정조 7년 정조는 더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궁궐 노비 1000여 명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일성록 1783년 6월 12일 기록입니다. 내수사 노비 1200명을 모두 양인으로 만든다. 이들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 정조는 나아가 사노비 제도도 폐지하려 했습니다. 1784년 정조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노비 제도는 인륜에 어긋난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어찌 옳은가? 정조실록 1784년 2월 15일 기록입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영의정 김치인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노비 제도를 없애면 나라 재정이 무너지고 양반 제도가 붕괴됩니다. 정조는 개혁을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의 저항이 너무 컸습니다. 정조는 점진적으로 노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 6월 28일 정조는 49세의 나이로 급사했습니다.
정조실록 1800년 6월 28일 마지막 기록입니다. 임금이 갑자기 승하하셨다. 사인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의 죽음이었습니다. 정조가 죽자 개혁은 멈췄습니다. 순조가 즉위했지만 어린 나이였고 실권은 외척과 노론 대신들이 쥐었습니다. 그들은 노비 제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1801년 순조 원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천주교 신자 300여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순조실록 1801년 10월 기록을 보면 천주교는 상하 귀천이 없다고 가르쳐 신분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주교는 하느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노비들이 이 가르침에 끌렸습니다. 처형된 300명 중 상당수가 노비였습니다. 그들은 평등을 꿈꿨고 자유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들을 역적으로 몰아죽였습니다. 추안급 구간 1801년 기록에는 노비가 주인과 같다고 주장한 자들을 모두 참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들도 바꾸지 못한 500년 신분제, 광해군은 쫓겨났고 영조는 극소수만 해방시켰고 정조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노비들이 스스로 자유를 외치면 역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양반들이 끝까지 지킨 것, 그것은 노비 제도였습니다. 1858년 철종 9년 조선의 노비 인구는 약 14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1400만 명 중 10%였습니다.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40만 명이 노비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인집 대문 밖을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1894년 고종 31년 7월 17일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갑오개혁이 시작되었고 노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고종실록 1894년 7월 17일 기록입니다.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노비를 해방한다. 500년 만에 노비제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비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땅도 없고 배움도 없고 연줄도 없는 그들은 여전히 옛 주인집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노비 해방 이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895년 고종 32년 봄 한양 북촌의 한 양반집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옛 주인 김성규가 해방된 노비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어디든 가서 사십시오. 하지만 노비들은 망설였습니다. 60세 노비 춘복이 물었습니다. 주인 어른,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갈 곳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고종실록 1895년 3월 기록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노비는 해방되었으나 토지는 없고 배움도 없어 여전히 양반집에 의지한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많은 노비들은 주인집에 남아 품삯을 받고 일했습니다. 신분만 바뀌었을 뿐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던 노비들은 해방 후에야 성씨를 받았습니다. 호적 대장 1896년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해방된 노비들 대부분이 옛 주인의 성씨를 따랐던 것입니다. 김씨 양반집 노비는 김씨가 되었고 이씨 양반집 노비는 이씨가 되었습니다. 500년 동안 성씨조차 없던 그들은 주인의 성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900년 광무 4년 전국적으로 족보 편찬 붐이 일어났습니다. 양반들은 자기 가문의 역사를 정리했고 옛 노비 출신들도 족보를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노비였다는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은 조상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족보 세탁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기록을 보면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족보 제작, 조상 3대 기록 작성, 양반 가문 연결. 돈을 내면 가짜 족보를 만들어주는 업자들이 성행했습니다. 노비 출신들은 돈을 모아 족보를 샀고 조상이 양반이었다고 꾸몄습니다. 후손들은 조상이 노비였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록은 남았습니다. 장은고씨 노비안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고씨 집안이 소유했던 노비 568명의 이름과 가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춘이 쌀 15섬, 복동이 쌀 20섬, 갑돌이 쌀 12섬. 사람을 물건처럼 가격을 매긴 기록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동김씨 노비 문서도 남아 있습니다. 13대에 걸쳐 세습된 노비 가문의 기록입니다. 1600년부터 1894년까지
294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노비였고, 할아버지가 노비였고, 아버지가 노비였고, 자신도 노비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잊고 싶어 하는 역사, 하지만 지울 수 없는 역사입니다. 노비 후손 중에는 성공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도, 기업가 중에도, 정치인 중에도 노비 후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뿌리를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멸망하고 100년이 지났지만 노비 출신이라는 낙인은 여전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2008년 경상남도 한 마을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200년 전 한 노비가 쓴 일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동아일보 2008년 3월 기록입니다. 조선 후기 노비의 한글 일기 발견, 역사적 가치 높아. 이 일기는 1790년부터 1800년까지 1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일기를 쓴 사람은 전라도 나주에 살던 외고 노비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배웠고 틈틈이 자신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일기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95년 3월 5일 오늘도 주인 어른께 쌀 5섬을 바쳤다. 나는 노비지만 내 마음까지 노비는 아니다. 언젠가 내 자손은 자유로울 것이다. 또 다른 구절입니다. 1798년 8월 12일 아들이 글방에서 천자문을 다 배웠다. 비록 우리는 노비지만 자식만큼은 배워야 한다. 배움이 있어야 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 박서방의 자손 중 한 명은 1820년 양반 신분을 샀고 그 후손들은 완전히 양반이 되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1800년 12월 31일 올해로 나는 50세가 되었다. 노비로 태어나 노비로 살았지만 내 자손만큼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 사람은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신분이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신분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꿈꾼다. 500년 동안 이어진 노비 제도는 1894년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성씨, 족보, 고향, 이 모든 것에 노비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의 조상은 노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역사는 지워졌고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신분은 타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났지만 자식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려 애쓴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보다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으며 살았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0년을 이어진 제도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왕들이 바꾸려 했고 노비들이 꿈꿨던 자유는 결국 찾아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역사는 정의로 나아갔습니다. 느리지만 결국 옳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신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으면서 우리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노비 제도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인집 대문 밖을 나갈 수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꿨던 세상, 신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은 아직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노비들의 삶, 주인집 대문을 나설 수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